제가 가장 좋아하는 풀과 저 풀이 만들어내는 멀칭 방법입니다.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알아서 유효토심을 늘려가며 토양을 발전시키죠. 앞으로 한 달 동안 다양한 유기물 멀칭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상 시간을 줄이고 대신 더 자주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매번 단순한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면서 설명이 많아져서 영상이 길어지게 되네요. 유기농업에서 절대 금기시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토양을 햇빛과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것이죠. 노출되는 순간부터 토양은 마르고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인간이 토양을 자꾸 밟고 다니며 토양에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토양에 압력이 가해지면 토양은 마르며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땅이 보이지 않게 풀을 키우거나 낙엽으로 멀칭해줘야 하고, 밭에서는 자주 돌아다니지 말고 밟고 다니는 길에는 코코매트나 우드칩으로 두텁게 멀칭을 해줘야 합니다. 토양이 마르고 단단해지면 유효토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원래 이번 영상은 풀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영상에 댓글로 자칭 조경업자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다른 의견은 모두 틀렸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이 무조건 옳다는, 제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대화가 불가능한 우물안 개구리 같은 주장을 하길래 지난 영상의 주제였던 유효토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해볼게요. 이 자칭 조경업자의 주장은 전 세계 생물학자들의 지식을 모두 무시하는데, 나무의 뿌리는 절대로 아래로 뻗지 않는다는 괴상한 주장을 합니다. 물론 저는 저 조경업자가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알고 있죠. 관행농업의 지식을 조금 가지고 살아왔는데 천성적으로 시야가 매우 좁고 현대의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상식적인 지식이 부족하며 경험의 폭이 넓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서 하나의 이치로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주장은 자신이 인적이 드문 산속에 가서 여러 번 나무를 캐봤는데 나무 뿌리는 모두 옆으로 자라더라. 그러므로 나무 뿌리는 아래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주장을 하길래 그 토양의 유효토심이 어느 정도였냐고 물었더니 유효토심이 뭔지도 모른다면서 검색해서 찾아볼 생각도 안 하더군요. 유효토심을 네이버로 검색해보면 식물에게 필요한 수분, 양분, 그리고 공기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잠재적으로 뿌리가 뻗을 수 있는 토양의 깊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식물 뿌리가 찾아다니며 쫓아다니는 것은 수분과 양분과 공기 조건입니다. 식물은 수분과 양분과 적절한 공기 조건이 없는 곳으로 뿌리를 뻗지 않죠. 정부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의하면 유효토심이 얕으면 물과 양분을 저장할 토양 용적이 적어서 뿌리의 성장이 나빠지고 그래서 생육이 불량하고 수확량이 줄어든다라고 나옵니다.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앵글로 찔렀을 때 들어가는 깊이가 유효토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45cm 정도 되겠네요. 이런 곳에서는 45cm 아래까지 수분과 양분과 적절한 공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는 45cm 아래까지 뻗어나갑니다. 반면 이런 곳은 유효토심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곳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 뿌리가 옆으로 자랍니다. 땅속에는 수분과 양분과 적절한 공기 조건이 없고 오직 지표면에만 있으니까 뿌리가 지표면을 따라 뻗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농사를 하려면 농기계로 갈아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곧장 비닐을 씌워서 인공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유효토심을 최소 40cm 정도로 만들어줘야 농사가 가능해집니다. 여기는 6년 전에는 매일 물을 주지 않으면 농사도 불가능하고 잡초조차도 못 자라던 황무지였죠. 5년 전부터 낙엽도 가져다가 멀칭하고 청보리도 키워서 멀칭하던 곳인데 너무 발전이 느려서 지난 2년 동안 망초 등의 풀을 무성하게 키운 곳입니다. 이 망초는 인간으로 치면 아직 초등학생 수준이고 어른이 되면 키가 2m에서 3m까지도 커지면서 뿌리도 더 크게 성장하게 되죠. 보시다시피 솜사탕처럼 잔뿌리가 짧게 자라고 굵은 뿌리가 길게 자라는 풀인데, 물론 망초, 개망초, 망초과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뿌리의 모양은 조금씩 다릅니다. 유효토심이 깊어져 가면서 저 뿌리들이 더 풍성하고 더 길게 자라게 됩니다. 즉 유효토심이 깊어질수록 만들어지는 뿌리의 양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그 뿌리가 죽으면 유효토심을 더 깊게 만들어 갑니다. 망초만 키워도 매년 유효토심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이런 이치 때문에 유기농업에선 어떤 식물을 키우더라도 절대로 뿌리를 뽑으면 안 됩니다. 녹비식물로 청벌이나 귀리를 키우더라도 밑둥을 잘라서 멀칭해주고 뿌리는 땅속에 그 상태 그대로 분해되게 해야 합니다. 녹비식물을 키우고 나서 토양과 함께 갈아버리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녹비 작물을 열심히 키워놓고는 그 효과를 20% 이하로 날려버리는 짓이죠. 땅을 갈아버리면 토양 속 뿌리가 만들어주는 피트층이 사라지게 되고 토양생물과 그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토양이 맨 땅을 노출하며 단단하게 굳기 시작합니다. 이건 작년에 실험용으로 만든 화분인데, 보시면 작년에 풀뿌리가 있었던 상단은 검은색이며 피트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지렁이가 살고 있네요. 뿌리가 없었던 하단은 작년에 넣었던 코코피트가 특별한 변화 없이 원형 그대로 있죠. 초생재배를 하거나 녹비식물을 키울 때 중요한 점은 이 뿌리가 만들어가는 이 검은색의 피트층을 파괴하지 말고 매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퇴적시켜야만 유효토심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면에서 땅속으로 15cm 지점까지 풀뿌리들이 많이 보이시죠? 지금 얼핏 보기에 유효토심이 최소 40cm는 되어 보입니다. 조만간 망초 뿌리들이 더 깊게 뚫고 들어갈 건데, 올해 망초는 3m 정도로 매우 크게 자라겠네요. 그래서 올해는 저 밭에서 망초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망초는 유효토심을 빠르게 발전시키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토양 깊은 곳까지 너무 깊게 뿌리를 뻗고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과일나무들과 경쟁합니다. 현재 뿌리 상태를 보면 올해 망초는 3m 높이까지도 자랄 기세네요. 어쩔 수 없이 망초를 뽑아버리고 4가지 종류의 서양잔디 씨앗을 혼합해서 뿌리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사실 서양잔디를 키우려고 씨를 뿌렸던 곳인데 어머니가 모두 뽑아버리고 결국 망초밭이 돼버린 곳입니다. 망초는 관리하기 불편하고 너무 크게 자라고 야생적이라서 현재 사용 중인 밭에 피복작물로 쓰기에는 단점이 너무 많지만, 서양잔디 씨앗을 3년 뿌려보다가 어머니 때문에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망초를 이용해서 이곳에 유효토심을 만들게 됐네요. 이곳은 육식곤충이 절멸해서 여름이면 낮에도 모기들이 심하게 달려들고 망초는 여름에는 뽑아 죽이기도 힘들게 크게 자라죠. 그래서 다행히 지난 2년 동안 망초들은 어머니의 손길을 피해서 생존하며 유효토심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망초와 모기 덕분에 땅이 살아난 거죠. 참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산에는 유효토심이 매우 얕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체가 유기물이 부족하고 척박한 황토로 된 지역이 많죠. 제가 만드는 텃밭 상자의 유기물 깊이가 60cm 정도인데 우리나라 산에서 자연적으로 그 정도 유기물이 퇴적되려면 300년 이상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원시림도 없고 국토 전체의 유기물이 100년 이상 퇴적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은 대부분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유기물은 20cm 이하로 퇴적되어 있죠. 유효토층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 요즘 벌목을 하고 맨 땅을 드러내는 산들이 많은데 이때 보면 유효토층이 거의 없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물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비가 오면 그나마 있던 토양도 씻겨 내려오게 됩니다. 저런 산에 나무를 심으면 당연히 나무 뿌리는 아래로 자라지 못하고 옆으로 자라게 되죠. 유효토층이 없는 단단한 맨 땅은 물과 양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건 유효토심이 없는 경사면에 3년 전에 심은 배롱나무인데 3년 동안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길래 지난주에 옮겨주려고 캐보니까 뿌리가 단단한 토양에 막혀서 하늘 방향으로 자라고 있네요. 유효토심이 거의 없는 산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 뿌리가 대부분 이렇게 자랍니다. 자, 이제 제가 3년 동안 키운 멀칭용으로 가장 좋아하는 풀과 그 풀이 토양에 하는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켄터키 블루그라스라는 서양잔디인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주말 농장 노지에 뿌린 씨앗은 2년 연속으로 어머니에게 모두 뽑혀서 전멸당했고
주말 농장 잔디밭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오시지 않는 이곳 옥상에 만들어 놓은 잔디밭만 살아남았죠. 이 잔디 밑에 보면 작년까지 살았던 잔디들이 건초로 변해서 뿌리에 강하게 접착된 상태로 매트처럼 밭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초를 들춰보면 미끄러운 뻘처럼 생긴 토양 위를 이끼가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잔디층, 건초층, 이끼층이 있고 그 아래에 피트모스 같은 성질의 피트가 뿌리와 엉켜서 부직포처럼 토양을 덮고 있습니다. 즉 토양을 4층의 서로 다른 성질의 유기물질들이 멀칭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 풀이 만드는 멀칭은 물을 곧장 흡수해서 빠르게 유효토심으로 분배해 줍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흡수하고 물을 주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푹신하게 들어가며 물이 배어나옵니다. 이 풀이 만드는 피트층은 매우 특별한데 일단 유기물이 썩어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구조의 화석 같은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굳이 지렁이 등의 토양동물들의 도움 없이 풀이 혼자서 이끼를 키우기도 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토양 상태로 만들어갑니다. 보시면 4년 전에 넣어둔 코코피트가 분해되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저런 지역이 전혀 없지만 유럽에는 저렇게 풀이 수천 년 동안 자라며 피트로 변환되어 퇴적된 지역이 꽤 많습니다. 저 정도 퇴적되려면 수천 년 동안 풀을 키워야겠죠. 요즘에는 피트모스처럼 피트를 원해용으로 사용하지만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피트는 난방용 연료로 사용했었습니다. 저 풀이 홀로 만들어내는 피트라는 성분은 썩거나 분해된 유기물이 아닌 독특한 물질이라서 건조해서 난방용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풀밭에는 지렁이 등의 토양 생물이 굳이 필요가 없는데 제가 아무리 지렁이나 공벌레를 투입해도 살고 있는 모습이 아주 가끔씩 보일 뿐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낙엽과 지렁이 등의 토양동물을 이용한 농사법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인 셈이죠. 여기 황무지에 2년 전에 혼합 서양 잔디씨를 뿌렸는데 모두 어머니에게 죽고 7개 정도가 현재 살아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래에 건초가 토양을 덮고 달려있죠. 이건 매우 중요한 규칙인데 저런 멀칭용 잔디는 가을에 절대로 자르면 안 됩니다. 가을까지 최대한 길게 자라게 해서 최대한 많은 양의 멀칭용 건초를 생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풀들은 이렇게 황무지에서 돌아다니는 낙엽 등의 유기물을 붙잡아서 자신의 주변 토양을 멀칭하기 시작합니다. 이 풀에게는 이렇게 황무지를 유기물로 멀칭하고 유효토심을 늘려가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겠죠. 올해는 특급 도우미 형님이 새로 풀씨를 심어줬고 현재 싹이 나왔는데 그 옆을 보시면 지렁이가 분변토를 이미 쌓아놓은 것이 보이죠. 지렁이는 저 황무지가 살만한 공간으로 변할 것이라는 걸 눈치를 채고 이미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선 풀을 키워서 관행농업용 밭을 유기농업용 밭으로 바꾸는 과정과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상 길이를 줄이면서 일주일에 영상 하나 이상씩 올리도록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주일 안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